어우, 젊다는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예, 제가 40이에요, 40. 40이고 애가 지금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3살입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영화부 열심히 이렇게 영화부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너무 반갑고요. 조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해력, 독해력은 들어보셨죠? 네, 독해력은 이제 글을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인데 문해력은 좀 더 나아갑니다.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이걸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독서를 할 때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겠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글을 읽었으면 자녀 교육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문해력인데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OECD 선진국 국가에서는 나라별로 문해력 등급을 매겨요. 등급. 우리나라는 몇 등급일까요? 1등급. 아, 역시 믿음이 역시 1등급. 최고가 5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가 있는데 1등급 나왔습니다. 좀 다른 등급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네? 5등급? 5등급? 5등급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렇죠? 예. 그래서 놀랬죠? 예. 왜냐면 더 놀라실 거예요. 5등급 1등이에요. 5등급 5등급이 그래서 2등급이 정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2등급이 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등급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은 토론이 잘 안 되는 등급이에요.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주장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토론할 때 어떻게 하죠? 감정으로 하죠. 감정으로.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균이 2등급이라고요. 예. 세부 통계 보면 50%가 2등급이에요. 50%가.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의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를 내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반론을 해야 되죠. 반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것이 안 되는 등급이 2등급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간혹 여러분이 자기의 전문 분야 있잖아요. 전문 분야 아닌 거 말고 전문 분야에 관련된 것이 뭐 네이버나 다음 메인 기사로 떴다. 그럼 그 기사를 봐보세요. 그리고 베스트 댓글을 봐보세요. 그러면 베스트 댓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본문 기사도 이해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한번 교회 관련된 기사가 메인에 떴으면 한번 댓글을 봐보세요. 본문 내용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 안 다니시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등급이라는 거를 갖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여기로 누르면 되나요? 이거 왜 안 나오나요? 예. 자, 이 보시면 OECD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주황색이 OECD 평균이에요.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 계속 드릴 수 있어요. 처음만 그래요. 처음만 그 유명한 그 팩트 폭력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 주황색이 세계 평균이고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연령대별로 문해력이 어떻게 되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OECD 국가는 어떻게 되죠? 16세부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 선진국 국가들은 30대에서 40대가 문해력이 가장 높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쭉 떨어지죠? 자, 여기 혹시 중학생 자제분 있으신 분 계시나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없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만약에 그 중학생 보면은 우리 애들 중학생 아직 어리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만약에 모르는 글을 놓고 둘 다 뭘 배경 지식이 없어요. 모르는 글 놓고 둘이 그날 읽고 바로 읽고 토론을 하면 어른이 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상 얘기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많지. 근데 모르는 정보를 놓고 그날 읽은 다음에 토론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문해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자, 왜 이렇게 문해력이 나이가 갈수록 떨어질까? 야, 독서량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죠? 예,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 문해력, 글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이걸 놓고 성인하고 자녀 교육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30대인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TV랑 스마트폰을 얼마나 본지 아십니까? 기간으로. 30대인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TV랑 스마트폰을 얼마나 본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20년을 봐요. 20년. 자, 그 우리나라 30대 성인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은 얼마나 볼까요? 10개월 봅니다. 10개월. 10개월이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같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그런데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누는 건데 제 주변을 보면요,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지 않나요? 보면 성경책 읽으시면 열심히 읽고 대부분 읽지 않지 않나요? 예, 평균적으로 다 한 1년에 1독씩 다 하시나요? 아니면 소수분이 몇 독 하시고 거의 1독도 안 하시나요? 거의 그렇죠.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의 그 자산의 평균을 냅니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들어왔어요. 자산의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빌딩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되죠. 맞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빌 게이츠부터 자산 순서대로 줄을 세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냐, 중위값을 구해야 돼요. 중간값이라고 하고요. 자, 중간값을 구하면 30대인 성인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은 그 30대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코 파는 시간하고 같아요. 코 파는 시간하고. 하물며 우리가 성경책은 얼마나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고집사 딱 성경책을 코 파는 시간까지 읽었구만.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원치는 않으시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책을 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책이 들어오지도 않고, 맞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60대 어르신은 내가 50대만 됐어도 50대는 내가 40대만 됐어도 40대, 30대만 됐어. 요즘 20대도 10대만 됐으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기 45세에서 55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내가 45에서 55 사이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박수 쳤냐면 우리 뇌에 이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이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부위고요. 뇌의 CEO예요. 그 뇌의 컨디션이 최고 좋을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5에서 55예요. 아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뇌 상태 컨디션인데 본인들은 굳었다고 생각하죠. 자,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요. 하나의
천억 개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 신경세포에는 적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의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기가 막 흐르면서 우리가 막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특정 분야의 특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을 하잖아요. 뇌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신경섬유가 그걸 담당하는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신학이면 신학, 아니면 운전이면 운전, 뭐 이거 뭐 공간, 뭐 건축이면 건축, 공간, 지각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 담당하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섬유의 연결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분야의 초보자면 신경섬유 연결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얘기하면 모뎀은 아시죠? 네, 좀 편해요. 제가 20대만 얘기했더니 모뎀을 모르더라고요. 모뎀의 속도예요. 근데 특정 분야를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거기에 관련 뇌가 변해가지고 신경섬유가 많아져서 그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속도가 기가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대가 되면 모든 신체는 마감을 하고 퇴화가 되잖아요. 근데 뇌는요 죽을 때까지 변해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뇌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 최고는 누구죠? 요즘에 메시, 호날두 들어보셨나요? 예,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 정도 돼요. 30살. 운동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퇴화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석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석학이 나오면 뭐 20대, 30대가 나와서 내가 석학이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 나오시지 않나요? 맞죠? 왜 그러죠? 왜? 예, 공부 이 뇌로 하는 거는요. 내가 특정 분야를 많이 하면 뇌가 계속 좋아져요, 여러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좋아지고요. 계속 효율이 올라가요. 언제 효율이 안 올라가냐? 내 머리가 굳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제가 40이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를 안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1년에 200권의 책이 있습니다. 20대 때 엄청 놀았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쓴 적 있어요. 아, 요즘에 나이가 들었음을 느낀다. 공부가 잘 된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많은 거를 알고 있으면 더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뇌가 특정 분야에 뇌가 변하면서 이걸 더 효율성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뇌의 가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하지? 이게 언제 발휘되지 않냐? 뇌가 굳었어. 난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아. 하면서 안 쓰는 거죠. 안 쓰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책 못 읽는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뇌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요. 45에서 55면 뇌 상태가 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믿으시면서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독서를 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맘 잡고 한 66일만 한번 해보세요. 66일. 보통 한 10주 정도만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물고 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뇌가 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굳어진 행동인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예요. 여러분께 뭐가 습관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걸 안 해보세요. 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그러면은 습관이 든 거예요. 독서나 혹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게 습관이 안 들면 되게 힘들죠. 근데 습관이 들면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막 성경책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 성경 안 읽었네. 이상한데? 목사님 그러지 않나요? 성경 안 읽으면 개운한데? 그래요? 아니면 이상한데?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한 10주 정도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습관이 들기 시작해요. 보통 1시간 정도만 하시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전에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해야지 했는데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0권의 책 읽지만 29살 때까지 10권도 안 읽었어요. 제가 30세 때 어떤 계기로 300권의 책 읽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200권씩 읽거든요. 제가 그러면 29세까지는 뭐예요? 책하고 거리가 멀었다고요. 보통 책 많이 읽으면 아, 이 사람 뭐 타고났거니 생각하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29세까지 책도 안 읽었는데 지금은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사이 습관이 드니까 저는 책을 안 읽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66일을 하거든요. 한 10주 정도만 좀 이렇게 해서 성경 10주 뭐 프로그램 한번 딱 해가지고 1시간 정도만 딱 읽으시면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갑니다. 10주 동안은 같이 막 으쌰으쌰 하시면서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세요. 그부터는 10주부터 알아서 굴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책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셔서 문해력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성경책만큼 얼마나 이 고품격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읽으면 문해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성경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예. 이거 뭐죠? 예. 두 번째 보여주세요. 예. 근데 자, 이제 여기 또 어떤 도표에 이 통구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등학교 보세요. 독서량. 이 초등학교들이 제가 독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읽는 걸까요? 아니면 읽어라 해서 읽었을까요? 예. 저게요, 최근 5년 사이에 배가 는 거예요. 5년 전에는 40권이었어요. 1년에 70권이 됐어요. 78권이거든요. 배가 됐어요. 근데 애는 배나 늘었는데 부모님들은요 하나도 안 늘었어요. 본인들은 책을 안 읽으면서 애는 계속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교육학에서 또 뇌과학에서 유행하는 게 뇌 기반 학습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뇌 기반 학습은 감정 기반 학습입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걸 할 때 되게 좋은 감정으로 이걸 하잖아요. 나중에 이걸 스스로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걸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어리니까 부모님이 시키거나 학교에서 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불합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부모님 본인은 책을 읽지 않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 하는 거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래 엄마는 아닌데 난 읽어서 좋아 그럴까요? 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부정적이 쌓이면 나중에 스스로 독서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증명되는 게 만약에 초등학교 때 독서에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수능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책을 놓기가 힘들어요. 독서가 그렇습니다. 이 독서에 한번 빠지면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놓기가 힘든데 자연적으로 시대 지나가면서 책을 안 읽어요.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자기가 한 독서 행위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읽지 않는데 자녀에게 읽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하고 뭐 해라 하시지만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시면 아이가 어떨까요? 거의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본인이 이제 왜 이런 본인은 안 하시면서 아이한테 시키니까 어렸을 때 독서가 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좋지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시간 많은 독서의 유익이 되게 많아요. 독서가 공감 능력도 올려줘요.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비즈니스에서 중요하지만 요즘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는데 거의 대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건 대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공감 능력이 높아야 돼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되게 다양한 마음을 교류하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회의를 한번 겪으면 사회에서 회의를 못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회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되게 헤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표정을 되게 보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과정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엮으면서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면은 마음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거, 감정을 아는 이론이 발달이 돼요. 공감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문학 소설을 읽을 때 좋은 문학 소설을 많이 읽으면 공감 능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창의성도 높아질 수 있죠.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것이 내가 한 가지 실험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슬라이드에 그 파란색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한번 이거를 색깔을 불러보세요 했더니 파란색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유연상을 해보세요 했습니다. 파란색에서 자유연상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 파란색에서 하늘, 또 바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게 막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한 80%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한 20%는 남다른 얘기예요. 뭐 재즈, 우울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험을 바꿔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배우로 제가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배우처럼 생기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파란색 했습니다. 근데 배우잖아요. 빨간색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파란색인데 내가 바로 자유연상 해보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에는 재즈 우울함이라는 이런 약간 색다른 얘기하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는데 모임에 따라서 30%, 40%, 50%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낯선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나옵니다. 낯선 것들을. 이거 뭐냐 창의성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낯선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낯선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여행이 있을 수 있겠죠? 여행이.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이게 이 도시에 있으면 자연만 내려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인천에서 있으면서 제가 차로만 왔다 갔다 했더니 저희 딸이 7살 때 서울 가서 지하철 타고 와 지하철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낯선 경험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 한 해외여행이 여기 교회 한 비전 트립이었어요. 비전 트립. 일본 가고 되게 놀랬거든요. 일본에 이 도시에 신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게다가 그렇게 기독교가 일찍 왔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지도 놀랐고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성경책을 그 뭐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써서 일반적인 신이라고 다 통일을 하더라고요. 유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전도가 힘들어. 이런 걸 다 안 거예요. 거기 가서 낯선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만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그런 기회 있을 때 비전 트립이나 성교 기회 있을 때 보내기 좋다는 거죠. 창의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의성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창의성 높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아이디어 질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을 연구해 보면 아이디어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들어보셨나요? 뭐 기억나는 이론이 뭐가 있나요? 상대성 이론이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 모르시죠? 당연해요. 뭐 없으니까. 아인슈타인 논문이 250개 넘어요. 대부분 실패했죠. 양자역학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실패했죠. 근데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많이 낸 거예요. 피카소는요 1000점이 넘어요. 1800점 될 거예요. 작품이. 인정되는 건 몇 개밖에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 질이 높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얘기는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패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없지 않나요? 우린 빼기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만큼 자존감 높은 게 있지 않나요? 맞죠? 자존감 높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오늘 찬양했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앞에 말씀이 뭐죠? 왜 믿는 자가 능치 못하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아니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은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풍부해도 없어도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능치 못함이 없죠. 이 사람은. 뭐죠? 우리는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발휘되면요 실패를 잘 감내할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주신다 하셨으니까. 자, 중요한 건 도전은 많이 하는 거, 도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규율이 있다 보니까 막 이걸 뭔가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녀 교육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애들이 뭘 이렇게 한 6세 7세만 돼도 뭔가 막 자기가 뭔가 안 걸 얘기해요. 진짜 그래? 한번 해볼까? 찾아볼까?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6, 7세 아이한테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무슨 뭐 남자가 치마를 입어? 근데 남자가 치마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 사실이 찾아볼까?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보여줬냐면, 스코틀랜드 그 인이 남자가 치마 입고 막 이게 뭐 뿌뿌 하면서 한 거 보여줬더니 마지못해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남자도 치마를 입는구나. 그리고 뭔가 고정관념이 있을 때 그거 한번 해볼까? 너 해봤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 딸이 8살인데 꿈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돌인데 뭘 좋아하냐, 아이엠스타라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거기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저한테 자꾸 8살 애가 기숙사를 보내달래요. 보낼 데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트를 가면 아이엠스타랑 그 게임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500원짜리 2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아빠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판은 해줘야지.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했는데 동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동전을 바꿔야 되겠죠? 마침 그 게임기 옆에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지폐를 넣으면 동전이 나오는 기계예요. 아시죠? 지폐를 넣을 때 지폐 넣는 곳이 1,000원짜리 그림이 있었고요, 동전 나오는 곳이 500원짜리 2개가 있었어요. 그 얘기 뭐죠? 1,000원을 넣으면 500이 나온다. 하여튼 1,000원짜리도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아, 시게 되겠다. 혈이야, 어떡하냐, 여기 아빠가 여기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10,000원 넣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아, 봐봐, 여기 1,000원을 넣고 넣어야 되는 거야. 10,000원 넣는 게 아니야. 저희 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10,000원 넣어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딸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1,000원을 넣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 10,000원 넣어봤냐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10,000원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00원짜리 20개가 우르르르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이게 500원짜리 떨어진 소리가 너무 우렁찬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1,000원짜리가 없네요.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10,000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 벗어나지만 10,000원을 넣어보는 거죠.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창의성입니다. 이게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나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할 때 뭔가를 실제로 고정관념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해봤으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회의할 때도 거의 그냥 추상적인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해보자 이거죠. 해봐서 손해본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 해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복음 전파 전략도 마찬가지고, 교회 어떤 운영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많이 해서 실패했던 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해요. 연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하고 품평회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어떠고 못하면 어때요? 열심히 우리 주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죠? 거기서 잘한다 못한다 얘기 나오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근데 많은 걸 시도해봐라, 그 중에 진짜 통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부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낯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낯선 거에 넘어간 거죠. 낯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독서죠. 독서도 많이 하면 다양하게 접하게 하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녀 교회니까 창의성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목동이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독서는 되게 수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수능 공부 안 하고 오만과 편견 막 이런 걸 읽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오만한 녀석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앞에 보셨죠? 고등학생이 그 거의 그 책 읽는 수준이 거의 최저예요. 중학교부터 내려오고. 왜냐하면 수능이 다가오면 예, 본인도 독서 습관이 안 들었고 주변에서 독서를 하라고 장려를 하지 않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독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눈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4,000명을 1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뭐요? 독서와 수능 점수 간의 관계. 이거는 그 학자가 소득이나 지능 지수 있죠. IQ를 다 보정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정말 독서랑 수능 점수만 상관관계가 있는 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0권 1에서 5권, 6에서 10권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애가 고등학교 내내 읽은 책이에요. 한 권도 읽지 않은 애와 11권 이상 읽은 아이의 표준 점수, 이게 가중치 주는 건데 표준 점수, 수능 점수 차가 언어가 20점 차이 나요. 20점. 수리는요? 8점, 8, 9점. 외국어도 차이 나요. 거의 10점, 9점 정도 차이 나나요? 예, 이게 문학서적입니다. 예, 교양서적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약 표준 점수 차이가 한 40점 차이 나. 40점. 우리의 수능이 뭐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독서하고 수능하고 뭐 되게 별개를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인천인데 인천에 하늘고라가 있습니다. 하늘고가 자사고입니다. 공부 잘하는데요. 저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요. 제가 그 하늘고에서 공부법 강의를 하면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남녀 공학인데 여기는 다 남자애가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약간 도박을 했어요. 어떤 도박을 했냐면, 자 여기 책 제일 많이 읽는 친구 누구야? 그랬더니 이쪽 여자 쪽에서 제일 앞에 있는 여자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제일 한 여자애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책 제일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너 여기서 몇 등 해? 그랬죠.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전교 1등 하면 전교 1등. 다행이다. 그냥 다행이다.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죠. 저 지금 11권 이상 아이들이 내가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책 읽어야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대학교 그 수능 공부하면서도 책을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독서 습관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문해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평소에 독서 열심히 하고 이게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문해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 문해 높은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수능 점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 때 석박사 받을 때 이 사회생활 할 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낼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도요. 지금이야 예전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20대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사는 게 삶의 어떤 모습이었죠. 요즘에는 직업이 2-3개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5개, 6개 가져야 돼요. 직업을요. 그러면 맨날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기존의 지식이 순식간에 그냥 별것도 아닌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려면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문해력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 독서는 평소에 하는 독서 능력은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이후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독서하는 거 이만큼 수능 점수에 주는 거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나중에 뭐 소득 다 연결됐는데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독서가 밥도 먹여준다 하거든요. 독서가 좋다 하지만 밥 먹여주는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좋게 해주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깊이를 해주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깊여주고 공감 능력 높여주고 창의성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적인 결과도 내준다는 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독서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본인들이 열심히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 안 드렸군요. OECD 연구에 하면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상관없이 아이들 독서량은 부모랑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건 상관관계 높다는 거지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책을 많이 읽지만 우리 아이는 책을 막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책을 안 읽는데 애가 책 많이 읽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가 책을 읽을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의 책을 읽기 있을까? 제가 이 그림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저희 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다 합친 거보다 크나 여기가? 예. 거실에 TV를 없애야 돼요. 자녀가 책 읽기 원하시고 본인이 책을 읽기 원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환경 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정욕을 이겨라고 말씀하나요?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왜요? 이기면 되잖아요. 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예 피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 설정인 거예요. 환경 설정. 내가 이거를 정욕을 막 상대가 내가 이거를 이런 유혹을 이겨야지 아니라 이거 그냥 멀어지면 돼요. 이걸 내 옆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TV랑 스마트폰 뭐라 그랬죠? TV가 20년 전에 TV가 13년이에요. 30대 성인이 죽을 때까지 보는 시간이 13년 동안 독서를 하면요.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실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들 교육 자녀들 교육 독서 컨설팅 할 때 이렇게 먼저 하는 게 거실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TV를 없애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 이미 TV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거실을 그냥 도서관처럼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TV를 너무 좋아하니까. 처형내 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 나오면 소파 큰 거에 TV 큰 거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계속 있어요. TV만 보고.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거죠. 제가 없으니까. 없애면요. 진짜 저녁 때 시간이 많아요. 부부랑도 대화도 하시고 자녀와 대화하시고 같이 독서도 하시면 되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 환경 설정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환경 설정 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경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서하고 싶으면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시면 되고요. 성경책도 혼자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이왕이면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읽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중요해요. 아이가 독서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IQ가 순간 올라가요. 편하게 얘기하면 인지 능력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IQ가 떨어져요. 이게 삼곡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이 있었어요. 4학년 아이들인가 아이들 놓고 수학 점수가 10명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애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5명한테는 뭐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 가장 안 좋았던 일, 불행했던 걸 적게 했어요. 10개를. 5명은 행복했던 일 적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수학 시험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평균이 5점 차이 나요. EBS 다큐멘터리 나온 거예요. 이게 이어지진 않아요. 일시적이지만 그 순간 아이가 인지 능력이 축소되면서 부정적 아이들이 축소되면서 정보가 덜 들어오고 머리에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 마인드 아이들은요. 인지 능력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인지 심리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유익이 뭐죠? 여러분 IQ가 올라간다니까요. 내 안에 감사함이 있으면 긍정적이 되잖아요. 심지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긍정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확장이 돼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요. 놓치는 거 놓치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감정 상태이냐면 중요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나는 집에서 성경책 많이 읽었는데 아이가 안 읽었다 했을 때 아이의 특성도 있지만 이거를 막 강요하신 분이 있어요. 강요를 하면 그때는 하겠지만 나중에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독서 교육하거나 자녀들 성경책 읽어주시거나 할 때 아이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좋은 감정 상태에서 하시면 좋고 이왕이면 저희는 잘 때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감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하는지 뭔지 아이들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를 예시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주면 어른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한번 내가 이게 참 감사하구나 알 수도 있고 아이들도 그게 내 주어진 상황이 감사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아이가 좋은 상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나 독서를 할 때나 뭘 할 때 감정 상태를 유심히 봐달라
그래서 좋은 감정 상태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이걸 하면서 그 얘기를 했군요. 이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이들 많이 보나요? 예? 스마트폰이 여기 내가 아이가 만 2세 이하다 아니면 내 손자가 만 2세 이하다 하신 분 있나요? 만 2세 이하 없나요? 예, 주변에 있나요? 예. 만 2세 이하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진짜 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어 발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어는 이 스마트폰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신 뭐 아이가 좀 있어야 우리도 부모도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좀 보여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막 한두 시간 계속 매일 보여주는 거는 아예 언어 발달에 좋지 않다는 거. 근데 만 2세 이상은 교육적인 걸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는 교육적인 것도 안 좋아요. 언어가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세 이상은 교육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애들이 교육적인 보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걸 보죠. 다양한 만화와 뭐 다양한 게임을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뇌가 변해요. 요즘 디지털 치매라고 하죠. 이게 디지털에 빠지면 뇌가 일단은 성인 같은 거 성인도 변해요. 우리 뇌가 변한다 그랬죠. 성인도 일단은 긴 거를 못 읽어요. 성경 읽기 쉽지 않겠죠. 짧은 걸로. 심지어 이 스마트폰 자주 보신 분의 눈을 측정해 보면요, 글을 어떻게 읽냐면 F자를 읽어요. 이렇게 두 줄 읽고 쭉 훑는 거죠. 긴 글을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맞춤이 되는 거죠. 긴 글을 못 견뎌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들이신 분 있나요? 어린 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손자나 아들이 8세, 9세 이하다. 이신 분 있나요? 8, 9세 이하다. 예. 8, 9세 이하 같은 경우는 보는 게 폭력성이 있나를 봐야 돼요. 여자애는 영향 안 미치는데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게 30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0대까지. 그래서 폭력적인 게 있으면 그걸 빼주거나 그것이 왜 이것이 허상이고 가상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졌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폭력이 내재돼 있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우발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표출이 되죠. 특히 운전하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그 미취학 아동은 한 1시간 반 이하 그 이상은 2시간 이하로 좀 자제해달라. 대신 교육적인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교육적인 것은 좀 볼 수 있다. 대신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애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같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친구들 포켓몬 보고 있는데 얘만 모른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그 독서 교육과 여러분한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리에 관한 아이들은 선이 이미 연결된 상태이다.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하는 액세서리다. 여기 지금 그 자녀나 손자가 미취학 아동이다 하신 분 있나요? 자녀나 미취학 아동 7세 이하 많지는 않네요. 그럼 이분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주변에 얘기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취학 아동 7, 8세 초등학교 저학년 그 이상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얘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교육받아서 하나요? 그냥 하나요? 말을 어떻게 하죠? 교육하신 분 있어요? 말을? 아이들이? 그냥 하죠. 그냥 해요. 우리는 들으면 해요. 그 얘기예요. 소리에 관한 아이들은 이미 선 연결 상태이다. 아이는 들으면 그냥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컴퓨터로 비교하면 컴퓨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뭐냐면 들으면 말하라. 근데요,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액세서리다. 뭐죠? 우리 애가 막 글자를 알아서 떴어요 하신 분 있나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대학에 옛날 때 우리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자녀 다 키우고 나서 노인대학이나 그런 데에서 뭘 배우냐면 한글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한글을 안 봐왔을까요? 맞죠? 수십 년 동안 한글을 봐왔겠죠? 근데 왜 한글을 모르죠? 네.
글자는 교육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맹률 아시죠? 그날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 어맹률 들어보셨어요? 그날의 말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 없죠. 어맹률은 없는데 문맹률은 있어요. 왜? 문맹률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교육이 잘 안 되는 나라가 높아요. 우리 과거, 지금 하나하나 나라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린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맹률이 되게 낮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들으면 말하라. 속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은 것은 천재로 만드셨는데 보는 것은 바보로 만드셨어요. 언제까지요? 6세까지요. 6세까지. 자, 여기서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6세까지 아이들 뇌가 듣는 데는 천재지만 보는 데는 바보예요. 조기 한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기 한글 교육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세 이하에 굳이 한글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뭐를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주면 돼요. 왜냐면 한글은 그냥 기호예요. 이 아이가 독서를 잘하냐 못하냐는 한글을 일찍 띄었냐 안 띄었냐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얼마나 다양한 어휘가 있느냐, 복잡한 문장 구조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유럽에서 실험이 있었어요. 연구가 있었습니다. 5세 때 글자를 배워서 독서를 시작한 아이와 7세 때 문자를 배워서 독서를 시작한 아이, 누가 더 독서를 잘했을까요? 나중에 초등학교 때? 7세예요. 왜 그럴까요? 5세 때 문자를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5세 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은 자기의 자존감이 최고 높을 때예요. 왜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한다 하잖아요. 자존감이 제일 높아요. 언제부터 떨어지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비교가 되니까.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수능 볼 때까지. 자존감이 떨어져요. 슬프죠? 떨어지는데 자존감이 최고 높은데 항상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만 해도 잘한다 했는데 한글을 알려주잖아요. 되게 많이 틀려요. 엄청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 못 가리키는데 여러분 추가 조립해야 할 때 추의 아래 짝대기를 제가 가렸어요. 그러면 글자가 뭐죠? 츠죠? 여러분 그게 잘 보이죠? 추와 치와 구분이 되죠? 6세 이하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6세 아이들 한글 보면 디귿도 맨날 거꾸로 쓰고요. 우리 아이들가 신동이라 느끼는 건 뭐냐면 말이 너무 빨리 늘어요. 얘가 그 신동인가? 우리 손자가 우리 애가? 애는 듣는 다 천재예요. 다 듣는 건 신동이에요. 근데 보는 거는요. 못 외워요. 대부분의 극소수의 아이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문자 좋아하는 아이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 제가 이 말씀 드렸다 해서 어떤 아이가 문자 좋아하는데 막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애는 문자 덕후로 타고 태어난 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자 덕후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아이는 일찍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는 이게 안 들어와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 책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 일반 성경은 아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현대인 성경에는 아니면 이 교회 교재가 많아요. 그 아이들 읽어주는 교재. 저는 첫째는 그걸 많이 읽어줬거든요. 둘째는 대충 키우게 됐는데 첫째는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거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조기 한글 하지 말고. 왜냐? 7세 때부터 갑자기 문자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문자를 잘 습득합니다. 그때 그냥 요즘 유치원에다 하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읽어주는 게 좋고요. 또 이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한테 그 미취학 아동 5세 때 5, 6세 아이한테 글자를 한글을 할 때 한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끼케야 애들이 30분, 1시간도 못 버티거든요. 그때 문자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애들이 보통 그때 책을 읽어주면 3줄 정도의 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 유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3줄짜리 책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우, 유를 확인을 하고 있어. 엄마가 외웠는지. 그러면 이게 하루면 괜찮은데 이게 6개월, 1년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제 비효율적인 눈으로 문자를 공부하면서 엄마가 확인하는 바람에 그 30분, 1시간에 우유, 과자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는요 3줄, 4줄의 단어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공룡책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들고 있냐면 우두머리, 골질, 운석 이런 용어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금방 구사해요, 금방 아이들이. 근데 여기는 우유 하고 있어요. 근데 7세 되면 이게 글자 효율이 높아지면서 유치원에 하는 걸 금방 따라가요.
됐을 때 이 엄마가 많이 읽어준 아이가 뇌에 어휘력이 훨씬 많이 있는 거죠. 독서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책 읽어주는 아이와 5번 읽어주는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휘력이 25% 차이 나고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2배 차이 납니다. 2배.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주면 된다 말씀드리면 됐고요. 주변에 그냥 책만 읽고 성경책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제 그걸 예비 독서라고. 초보 독서가는 7, 8세예요. 7, 8세. 7, 8세가 막 문자를 공부할 때거든요. 그때 똑같아요. 공부할 때 문자를 잘 외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7, 8세도 책을 읽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부모들이 이때도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특히 제가 아이들 귀는 듣는데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레벨이 좀 높은 것도 동기부여만 되면 이걸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 3-4줄 정도 책을 읽었을 때예요. 그 아이한테 보통 10줄 되는 책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줄 읽을 때 애가 막 그림 보거든요. 근데 10줄 막 읽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넘겨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 다 봤다 이거예요. 넘기라는 거지. 알았어. 근데 그래서 잘 안 돼요. 3줄에 10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있으면 그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딸한테 야 아빠 읽을 책 좀 갖고 와. 아니 같이 읽을 책 갖고 와. 그러면 제가 딸이 갖고 오거든요. 갖고 같이 읽는데 맨날 공룡책만 갖고 왔었어요. 공룡책만. 근데 그날따라 아가마 중이라는 책을 갖고 온 거예요. 봤더니 저희 딸이 한 3-4줄 정도 글을 읽었었는데 그 책은 글줄이 10줄 정도 됐어요. 글 10줄. 이거 힘들겠다 싶었는데 잠깐 보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저희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태교동화로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쳤죠. 결이야, 제 딸 결이거든. 결이야, 너 이 책 기억나? 기억 안 나는데요? 잘 생각해봐. 아빠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읽어줬는데. 그랬더니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에서 아빠가 10줄인데 읽어줄까 하니까 읽어달라는 거예요.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게 엄마 파트, 아빠 파트, 할머니 파트가 있는데 제가 아빠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운 거예요. 제가 울 때 멋있게 눈물만 못 흘려요. 이렇게 막 꺽꺽 울거든요. 제 딸이 아빠가 책을 읽으면서 막 우니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제가 있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 태교동화 때는 몰랐어요. 그게 아빠가 아가를 마중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아빠 하는 행위가 뭔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제가 동화책은 작가를 봤더니 박완서 소설가 그만했던 씨가 그분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동기부여되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읽었던 책 그리고 아빠가 읽으면서 울었던 책 그러니까 10줄 넘어가도 듣는다는 거죠. 그부터는 제가 10줄 넘어가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만 있으면 아이들은 듣는 거는 무리가 없다는 거. 레벨업을 시켜도 된다는 거. 레벨업 시키면 당연히 더 복잡한 문장 구조와 다양한 어휘를 들을 수가 있는 거겠죠. 해독관 독서관은 이제 8세부터 11세예요. 11세인데 이때는 묵독을 시키면 안 되고 낭독을 많이 시켜야 돼요. 묵독은 눈으로 읽는 거고요. 낭독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때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나중에 눈으로도 훨씬 더 잘 읽어요. 이때는 소리와 문자를 매치를 잘 시켜야 돼요. 이걸 빨리 하는 아이가 유창성을 확보한 아이가 나중에 실제 묵독이나 독해를 더 잘하게 됩니다. 낭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묵독을 시켜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저희 딸이 어떤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는지 모르는지를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알죠? 있어요 아이들 처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어요로 읽어요. 어요로. 이거를 늦게 고칠수록 독서가 늦게 늘어요. 빨리 고칠수록 빨리 늡니다. 같이, 굳이 이런 거 불규칙적이잖아요. 이거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낭독을 해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 시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시를 같이 낭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시 낭독을 일단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외웁니다. 저희 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원래 공부는 뭐 열심히 안 하지만 시를 낭독을 했더니 일주일에 서시 같은 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그 생각 못했는데 교회 오면서 야 내가 왜 시편을 할 생각 못했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할 생각입니다. 시편 중에 우리가 23편이랄지 뭐 1편이랄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낭독하고, 그리고 낭독을 하게 되면 시는 작기 때문에 아이가 부담도 덜 느끼고요. 일주일 또 반복을 하면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내 발음이 안 됐던 거,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시는요 은유예요. 은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벌써 40분 됐으니까.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은 짙은 푸른 안개에 쌓인 호수, 나는 잠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다. 이게 시예요. 다 제 따라 외웠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밤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밤이라는 거는 푸른 안개에 쌓인 호수래요. 나는요 그 잠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래요. 이런 걸 외우면서 은유가 쌓이는 거거든요. 은유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유라는 보이는 거, 이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생각의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 은유입니다. 시를 낭독하고 암송하면 아이들이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교회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친구 다른 게 뭐냐면 보이는 거 이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그걸 감각이 있는 거죠. 그게 일찍부터 우리가 시를 암송하고 하면은 빨리 형성이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낭독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그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학교 아이들까지는 애가 책을 좋아하면 책 이렇게 좋아하는 놔도 좋지만 이때는 슬로우 리딩을 하면 좋습니다. 슬로우 리딩. 하나의 책을 아예 파는 거예요. 하나의 책을. 이게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일본에 되게 유명한 교사분이 계시거든요. 이 교사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1960년도에 그때 중학교 6년제였어요. 6년 지나고 바로 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6학년 때 선생님이 되면,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되면 6년 내내 같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유명했냐면 6년 내내 책 한 권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수저라는 책이에요. 은수저. 그럼 뭐 1년 내내 이 책 한 권 봐서 뭐 되겠나? 이겠죠? 왜 유명할까요? 지금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이 그분 제자가 많아요. 그분이 있는 그 학교가 나다 중학교라고 이 구석탱이에 있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196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 250명이 있어요. 그중에 160명이 도쿄대를 갔어요. 한 학교에서 지방에 있는 데인데 250명 중에 160명이 우리 서울대를 갔다고. 서울대를. 여기에서 여기 지방에 있는, 여기 경기도 저기 무슨 어디 광주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책 한 권으로 6년 동안 공부했는데 졸업생 250명 중에 160명이 서울대를 갔다고요. 그러면 계속 해냈어요. 어떤 거냐면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습득하고요. 책에 있는 나왔던 모든 것들 실제로 체험해보고요. 책에 있는 걸 정리해보고 글로 써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슬로우 리딩 하는 것만큼 얼마나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휘를 배우고 이걸 실제로 적용해보고 토론해보고 글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생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 권이면 실제로 한 권 이상 읽었어요. 책에 나온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책에 나온 책이 등장하면 그걸 다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 읽으면 관련된 좋은 경건 서적들 있잖아요. 그걸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면 로마서에 관련된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읽고 등등. 이 사상은 뭐 C.S. 루이스 사상이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관련된 사람 있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책을 놓고 쭉 읽으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슬로우 리딩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시면 나오는데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생뚱맞죠. 그만한 시간 누가 먹어서 그거를 6개월 동안 했거든요.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어마어마하게 찾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통 슬로우 리딩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일반 책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 소설이 좋습니다. 용어가 되게 아름다운 그런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독서 교육의 시작은 자녀 교육의 시작은 여러분께서 본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을 주려면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만약 자녀분이 우리 손자가 독서를 잘하기 원하신다면 본인들 먼저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이 행복한 가운데에서 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읽는 거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성경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